자, 이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노현주입니다. 오늘 문제풀이가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걱정이 많으실 시기죠. 지금 뭐 2차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1차도 만만치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시간은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여러분이 그 멘탈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완벽해야만 붙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다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새롭게 사신문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장난 아닌데 빡세게 준비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각오 단단히 하고 있을 텐데 나만 뒤처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빡세게 하려고 봤더니 2차도 또 힘들고 그런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하려면요. 오히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도전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멘탈로서 강하게 가져가셔야지 될 부분을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끝까지 버티자. 이 마인드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약 조절을 해드리는 게 이 문풀 강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 7회차라는 짧은 그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론 때처럼 자세하게 판례가 왜 이렇게 도출이 됐고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무엇이고 이거를 꼼꼼하게는 다루지는 못해요. 판례도 이제 결론 위주로 갈 거고요. 뭐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와 조문에 있어서는 그 개정된 조문 그리고 최신 판례 요거 다 하나하나 챙기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수요일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없고 그래서 월, 화, 목금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 화, 목 이렇게 7회에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2교시에 치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1교시랑 3교시는 여기 써 있는 2번, 3번으로 나갑니다. 에센스 노동법 준비해 오셨죠?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1차 합격을 하셔서 예전에 1차 합격을 하셔서 기본 이론 듣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이제 노베이스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깊게 이해하려고 하시기엔 좀 늦었죠. 이제 완벽주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1차는 다행이에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패턴이 있거든요. 문장에서 출제위원들이 정답 패턴으로 내는 포인트 그리고 함정 포인트로 내는 패턴들 그러한 것들만 잘 잡아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합격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학문이 아니고 수험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 이해 안 됐는데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이해고 자시고 무작정 암기하는 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랑 이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몰랐을 때 암기를 해놓고 넘어가서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독을 했을 때 암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또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 위주로 제가 밑줄도 그어드릴 거예요. 그러한 밑줄 위주로 일단 워딩을 발라주자. 우리는 2차가 아니거든요. 지금 1차는 이제 현출을 해야 되는 주관식 답안지와 다릅니다. OX 정도만 판별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요령 있게 공부하셔야지 되고 결론 위주로 함정 포인트만 눈에 바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오늘 배부 받으신 포인트 암기장이에요. 기존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문풀 강의 때 최신 판례랑 부속 법령이 좀 더 추가돼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에센스 이론을 보면서 에센스 이론이 각 단원이
산재되어서 흩어져 있는 복잡하고 헷갈리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표로써 한 번에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포인트 암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로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고 이것만 봐서는 이 뭔 말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에센스 이론을 보셔야지 돼요. 근데 이론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 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OX나 객관식이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아서 계속 무한 해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객관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SS 뒷부분의 객관식. 그래서 그 객관식을 잡으셨으면 시험 날까지 그걸 계속 회독을 높이겠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기억이 휘발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하나의 책으로 계속 여러 번 돌려야지만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점을 꼭 활용을 해주세요. 그러한 점에서 이 포인트 암기장을 시험 날까지 종치기 전까지 들고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예컨대 나 혼자만 조금 헷갈린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치르시면 나의 약점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안 써드렸지만 이 포인트 암기장에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이 포인트 암기장과 그리고 요 객관식 문제집 있죠. 객관식 문제집. 요거 두 개. 노동법은 요거 두 개를 끝까지 돌린다. 그리고 시험 막판 한 달 전에는 포인트 암기장으로 이 객관식의 내용이 완전히 이제 단권화가 될 겁니다. 즉, 내가 모르는 지문만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하시다 보면 시험 막판 한 달 전에, 한 달 뭐 2주 전, 3주 전에 끝까지 날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포인트 암기장에다가 단권화를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포인트 암기장과 에센스 노동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교시의 요 사십 문제를 단원별로 봅니다. 사실 전범위로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한테 문의해 주신 분들 중에 아예 지금 처음 시작한다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전범위는 안 된다.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단원별로 제가 출제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단원별 문제는 우리 뒤에 에센스 뒤에 오지선다로 된 객관식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을 이제 중복 없이 최대한 중복 없이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센스 뒤에 객관식 문제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제가 뽑아드린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객관식도 당연히 푸셔야죠. 당연히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푸실 때 우선순위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 문제 한번 펴보시면은 지금 2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3번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 상단에 꺽쇠가 되어 있고 20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년도 노무사 시험과 유사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표시가 기출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이 기출 표시된 부분을 1순위로 가져가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기출 표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는 조문, 판례가 해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2순위로 가져가 주세요. 바꿔 말하면 조문, 판례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선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생략하시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주세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험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 싸움이죠. 결국 우선순위 싸움.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노동법만 해서는 합격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그렇게 불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각자의 계획에 맞춰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게 이제 커리큘럼을 짠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문항이다 보니까 이게 또 OMR 실수가 은근히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OMR 마킹 실수에서 틀리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실전 훈련들, 그래서 내가 마킹을 그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출제 포인트 위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개정법령 최신 판례 말씀드렸죠. 다음에 이제 노무사 기출도 하고, 그리고 노무사 기출이라는 말은 이제 에센스에 있는
그 객관식 문제인데요. 그거 말고 이제 엄선된 공무원 기출. 왜냐하면 출제위원분들은 같은 풀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기출에서도 여러분 보실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것도 이 모의고사에 추가를 해서 같이 풀게끔 제가 문제를 짜올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암기장으로 나간다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는 1교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을 에센스 노동법에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 노동법 이론과 그리고 이제 포인트 암기장으로 이론 중심으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모의고사를 보시고 3교시에는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과 함께 1교시 때 보셨던 빈출 이론 중에 어떻게 이게 문제화 됐는가를 다시 한번 복습까지 마침으로써 수업 내에서 한 큐에 다 끝내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복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때 밑줄 쳐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문제화 되는가를 보시고 또 이걸 내가 계속 틀리는구나를 약점을 발견하셨다면 또 그 부분을 포인트 암기장이나 에센스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막판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도가 많기 때문에 OT를 길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진도표 같은 경우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속법령을 이 목요일, 금요일로 해놨는데 이거 이제 뒤에 빼서 같이 이제 부속법령을 다룰까 그건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진도표로대로 갈지 아니면은 뺄지 그거는 또 내일 정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끝나고 한번 설문조사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지 될 텐데 이제 여러분 책으로는 에센스에서 그 3페이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암기장 같이 펴주시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 암기장 먼저 보시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본 각 단원별 출제 문항 예상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속법령이 기존에는 10개 중에서 한 문제씩 나왔다라면은 평균적으로요. 이제는 사신문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속법령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부속법령 특강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우리 들으신 분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속법령은 어차피 오전 타임, 한 타임 이렇게 짧게 가기 때문에 부속법령이 만약에 혼자 하셨을 때 괜찮다 하면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러면 강의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부속법령에서 이렇게 또 2문제씩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이제 총론과 근로계약, 임금, 오늘 나갈 파트죠. 그러면 지금 몇 문제 정도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총론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얘가 가볍거든요. 굉장히 맞출 수 있는 효자템이죠. 근데 얘가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은 반드시 맞춰야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시고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많이 나오죠. 오늘 나가는 근로계약 힘을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임금 중에서 좀 앞부분 통상임금 거기까지만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온 김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법 2 파트 보시면은 얘는 이제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서는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2개씩 해서 8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랬을 때 얘는 핵심이 노조법이겠죠. 노조법.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오늘 진도 나가는 파트의 예상 문항수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매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론 가볼게요. 그래서 4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중요한 파트죠. 먼저 여기서는 책을 보시면 에센스 보시면은 3페이지에서 근로권 내용 있습니다. 제 강의를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형광펜 작업이랑 밑줄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형광펜 어디 치세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형광펜은 각자 치셔야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형광펜은 그냥 이제 생략하시고 본문에만 치시는 식으로 하세요. 혹시 몰라서 또 말씀을 드리면 형광펜은 제가 이제 대목차, 중목차,
그 소목차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색깔을 제일 큰 대목차 즉 지금 3페이지에 1번 근로권의 내용 그거 이제 보라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아라비아 숫자 1번 본원적 내용 있죠. 거기는 이제 연두색 그리고 방가로 1은 이제 주황색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는 파란색 이렇게 이제 목차를 색깔을 정해 드렸어요. 이 목차를 칠하는 목적은 그거죠. 체계. 우리가 수많은 각각의 이론들을 파편적으로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이게 복잡한 그 냉장고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 안 된 것처럼 들어가 있듯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빼내기도 힘들겠죠. 시험장에서도 그냥 파편적으로 여러 지식들이 머릿속에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한 문제당 1분 안 되게 푸셔야지 되잖아요. 파바바박 떠올려야지 되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이제 꺼내는데 아웃풋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세우고 정리를 잘 하시라는 측면에서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은근 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그래서 저는 약간 슬럼프 오고 좀 공부 안 될 때 형광펜 작업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조용한 음악 있잖아요. 좀 기분 좋은 음악. 그런 거 틀어놓고 공부 안 되면 형광펜 작업이라도 하자 하면서 이렇게 보라색 치고 그다음에 이제 연두색 치고 하면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하는 데만 해도 책 한 권 끝내는데 뭐 1시간? 그 정도는 걸렸어요. 한두 시간은 걸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꽤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시면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요 밑줄 위주로만 그렇게 하세요. 만약 가능하시면은 뭐 하시면 좋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에센스 본문에도 옆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18, 20 이렇게 돼 있죠. 기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 표시 있는 부분 위주로 꼭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국민은 근로에 걸리죠. 그래서 국민 밑줄 쳐주시고 여기서는 아니죠. 법인으로 함정을 파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연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2번 동그라미에 근로에 권리 꺽쇠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X, 그리고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요구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밑에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 길게 X 쳐주세요. 그 다음 이제 생계비 지급 청구권, 그게 이제 아까 위에서 동그라미 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밑줄 안 쳐드린 부분도 한번 일독은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우선순위가 밑줄인 것이지 밑줄만 보라 이건 절대 아니죠. 그 다음 2번 파생적 내용에서 보시면 방가로 1에 끝부분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적정 동그라미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그 최저임금 이렇게 함정을 많이 팝니다. 빈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서는 이제 이 근로조건의 기준 밑줄 띄우고 인간 존엄성 보장 그리고 법률 밑줄 해주세요. 동그라미 2번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거기 꺽쇠 해주시고 밑에 형성의 자유 밑줄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 밑줄 하시고 근로의 권리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해고 예고 제도 밑줄 치시고 둘째 줄 끝에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 거기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헌법이죠. 헌법 32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법 32조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방가로 3번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밑줄 쳐주시고 고령자 X입니다.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이렇게 자주 나오죠.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X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1차는 아시다시피 이해가 되죠. 이 조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알쏭달쏭.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꼭 짚어가면서 읽어주셔야지 돼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는 절대로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된 문제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론을 접근하셔야지 훨씬 더 아웃풋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4번 연소자 동그라미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자랑 연소자가 특별한 보호죠. 장애인이랑 고령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방가로 5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밑줄 치시고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답니다. 이게 또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이런 식으로 함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X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근로의 의무
국민은 근로의 의무 쳐주시고,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쳐주신 다음에 포인트 암기장에서 그 포인트 1번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1번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함정 포인트라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지 된다라는 게 32조 1항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랑 밑에 이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에 이제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끔 내는 게 1차의 트릭이니까 그 부분 이제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꼭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을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권의 주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포인트 암기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암기장 보시면 그 이제 2번 있죠. 포인트 2번. 포인트 2번 위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밑줄 쳐드렸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도표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번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근로자성을 두 개로 나뉘죠. 생존권적 기본권, 그리고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 요렇게 나뉘고,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 뭐, 사회권, 요거는 이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의 근로자성으로서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 환경에 관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요건 인정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근로자성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이 안 되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근데 자리는 뭐다? 생존권적. 환경은 자유권적. 그래서 그거를 바꿔치기 해서 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그 SS 5페이지로 오시고 1조의 목적 그것도 보셔야죠. 여기서는 이제 산업평화의 유지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게 이제 노조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평화의 유지 X이고 다음에 이제 3조도 중요하죠. 그래서 조문은 항상 그 파란 박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문은 무조건 또 빈출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보셔야겠죠. 그 다음 이제 최저 기준이다. 3조의 최저 기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의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그것도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23년 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근로기준법보다 낮출 수 있다.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이제 나왔을 때 X죠, X. 그래서 동의가 있으면은 근로기준법보다 낮출 수 있다는 틀렸죠. 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최저 기준이니까. 그래서 최저 기준이 법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낮출 수가 없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합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은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합의가 있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근로조건을 미달 안 하면은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워딩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또 뒤에서 문제로도 보실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4조, 5조, 13조, 14조 그거는 한번 일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3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일독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13조, 14조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주지 의무 해서 요 근로기준법 그리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취업 규칙 그리고 기숙사에 관한 규정, 기숙사 규칙 요거를 이제 개시 비치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오지선다에 내기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게시 비치하지 않는 것을 살짝 끼워 넣는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포인트 4번입니다. 포인트 4번. 그리고 얘가 조금 까다롭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좀 기준점을 잡아두시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기준점은 이제 4명 이하에 적용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이렇게 표를 나눠놨어요. 적용되는 거는 4명 이하예요. 사업장이 4명 이하. 너무 영세한 사업장인 거죠. 지금 직원이 4명 이하니까. 근데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이라도 인간적으로는 이건 지켜야 되지 않냐.
그 사항들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아무리 그 인간적으로 영세에도 인간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왼쪽이라면, 오른쪽은 이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4명 이하 적용을 보시면은 9조, 10조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옆에 별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크면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착취 배제 규정, 그리고 국민권 행사 보장.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조문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저한테. 제가 이제 기본 이론반은 드렸거든요. 조문을 이렇게 쫙 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묶음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거,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해고 금지 기간, 요게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출산 휴가 플러스 30일 요런 거 말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해야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차금 상계 금지하면은 근로계약을 담보로 하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 주는 거 다 영세에도 인간적으로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 파트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그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굵게 해놓은 요 출산휴가와 그 출산휴가에 관련된 부분, 요거는 인간적으로 줘야지 된다. 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객내 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부 작성하고, 다음에 이제 요양보상, 휴업보상, 이렇게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퇴직급여에 관한 것들은 4명 이하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4명 이하에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영세사업주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로 돈 관련된 겁니다. 돈 관련된 거. 보시면은 지금 수당들이 여기 밑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휴업수당,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이런 거요. 그래서 돈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해고입니다. 해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근기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도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인 이하에는 적용 안 되는 게 해고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부당해고 구제 절차, 우리 또 뒤에서 배우실 텐데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에 출산휴가랑 비교할게요. 생리휴가죠. 그래서 요 생리휴가는 4인 이하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보셨는데, 그 표에 대한 부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3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순 암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객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내기도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내기도 해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쭉쭉쭉 넘겨서 보시면 33페이지네요. 그래서 3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15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15번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푸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포인트 암기장에 나와 있던 4번 그거 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요게 이제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이제 해고예요. 해고. 2번의 포인트는 해고. 우리 아까 해고는 4인 이하 적용 안 된다. 마음대로 잘라서 근기법 사각지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27조, 그리고 또 이제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해서 다 해고가 들어가 있죠. 해고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이제 4인 이하에 적용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다. 해고. 2, 3, 4에 해고.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수당입니다. 수당에 또 밑줄 치시면 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4인 이하 적용 안 되는 것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돈, 수당, 그리고 해고 시리즈, 수당 시리즈,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잡아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또 어디로 가셔야지 되냐면 그 7페이지를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7페이지에 있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11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서, 다만 해서 동거하는 친족이죠. 그리고 가사 사용인 가. 그래서 동가죠, 동가. 그래서 동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1조 1항의 내용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그 다음 이제 8페이지에 있어서 방가로 2번 요거 또 동그라미 해주세요. 방가로 2번에 1회적, 일시적 그게 이제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1회적, 일시적이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1회적, 일시적.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비영리사업, 공공기관. 그리고 밑에다 국가지자체 써주세요. 국가지자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가지자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조문해 보셨던 동거친족 가사사용인이 맨 위에 있죠. 적용 제외에. 그리고 밑에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보시면은 거기에 아까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보시면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포인트 4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은 표가 있죠. 그래서 그 표의 내용이 바로 포인트 4와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바꾼 거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요. 초단시간 근로자죠.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 이마트의 주말 캐셔분들, 토요일, 일요일 각각 뭐 7시간 근로하시는 그런 분들 말하는 거고, 방가로 1번 밑줄 치셔야죠. 휴일, 연차 휴가, 요거 규정 적용 제외입니다. 그래서 요 이마트 캐셔, 주말 캐셔 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연차 휴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이외의 적용 제외 규정 밑에 보시면 퇴직금. 퇴직금도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2년인데 우리 또 뒤에 보실 건데 그래서 이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2년 초과를 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캐시어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정도 별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가보시면 거기 이제 정의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지 될 것이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그 포인트 암기장으로 한번 보시면은 근로계약 파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자나 사용자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12페이지의 3번이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암기해서 써야지 되는 종속노동관계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1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이제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식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가보시죠. 근로계약은 지금 우리가 많이 넘겨야지 되니까 사실 시간상으로는 조금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거기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16페이지 가볼게요. 16페이지 먼저 보시죠. 그래서 16페이지에 그 6조에 있어서 그 균등한 처우에 남녀의 성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국적의 국 동그라미, 신앙의 신 동그라미, 사의 사 동그라미, 사회적 신분의 사. 그래서 성국신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 처우를 못합니다. 23년에도 나왔고 뭐 20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중에 우리가 이 제목이 지금 균등처우죠. 근데 이제 넘겨보시면 17페이지에 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가 있고 넘겨보시면은 또 폭행의 금지
중간 착취 배제, 국민권 행사의 보장. 요게 이제 제5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인데 시험 문제에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근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요런 목차들을 써두고 국제협약의 준수 요렇게 끼워 넣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있어서는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째 줄에 따라서 모집 채용과 같은 고용상의 차별은 균등처우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집 채용은 6조에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집 채용으로 차별이 가능하단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조는 모집 채용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 거기 이제 6조의 밑줄 물결 쳐주시고요. 그래서 모집 채용과 같은 고용상의 차별은 6조에 위배되지는 않고요. 고평법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의 7조는 조문만 보시면 충분하고요. 18페이지에 있어서는 8조가 반의사 불벌죄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밑줄 쳐보시면은 8조의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죠. 어떠한 이유로도 그거 이제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폭행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돈 받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돈 받았고 굳이 뭐 이 사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처벌을 안 합니다. 뭐 처벌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죠.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인데 근데 여기도 폭행이긴 하잖아요. 예컨대 이제 사장이 직원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쇠 파이프로 때렸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돈 주는 거예요. 돈 쫙 뿌리면서 그래서 이제 합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 직원이 처벌 원치 않습니다. 돈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처벌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에 근로자가 즉 피해자죠.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즉 근로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해도 공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 이유로도의 의미고요. 다음에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X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요게 또 꺽쇠죠. 절대적 금지가 아닙니다. 즉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허용해요. 그래서 보시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못한다. 반대 해석을 하면은 법률에 따르는 경우는 중간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맨 밑에 그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죠. 헤드헌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허용된다. 거기.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9페이지가 아니라 옆에 19페이지 맞나? 네네. 가보시면 거기서는 여러분께서 10조 보시면서 근로시간 중에 꺽쇠 쳐주세요. 그래서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국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공의 직무가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거는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10조 단서 보시면은 다만 해서 꺽쇠 쳐주세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 가능.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국민권 행사를 할 때 노동위원회에 그 승인을 얻어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건 틀린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변경할 수 있지 그게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냐 요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꺽쇠 쳐놓은 부분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나머지 그 말씀 안 드린 거는 기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읽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하면은 이제 기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빨리 읽고 문제로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1회독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회독 돌아오셔가지고 나머지 기출 안 돼 있던 부분까지 보시는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가면은 못 끝내요. 시험 날까지 절대로 못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다회독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완벽주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도 집합책 수학 있으면 집합만 엄청 까맣고 뒤에 뭐 함수 뭐 방정식은 보지도 못하는 친구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성실하시고 꼼꼼하시고 모범생 분들이 많이 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42페이지 근로계약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43페이지에 요건 뭐 주된 권리, 뭐 부수적 권리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이 시용 있죠? 시험적 사용, 테스트 기간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정규사원으로 임명 전에 이제 한 2, 3개월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 기간이 이제 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중요하죠. 그래서 방가로 2번부터 해서 시용계약에 체결해서 밑에 보시면은 그 맨 끝에서 하나 둘째 줄 올라가서 거기 밑줄 치셔야죠.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명시 X, 그 다음에 시용근로자 X, 정식 직원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 시용계약이라는 거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뤄둔다. 이게 유보죠. 부는 이제 부착한다 해서 부고요. 그래서 해약권을 나중에 행사할 수 있도록 놓을 수 있는 근로계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중에 해약권을 할 수 있다, 해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채용의 거부 밑줄 치시면 해고죠, 해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거는 해고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해고는 우리 23조 1항이 적용되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니까, 테스트 중이니까, 1번 동그라미 밑에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넓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도 중요하죠. 서면. 요건 2차에도 출제됐죠. 27조 서면 통지해야죠. 그 다음 이제 채용 내정 보시면은 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 방가로 2 가볼게요. 거기 1번 동그라미 시기부를 지워주시고 해약권 유보부로 바꿔주세요. 해약권 유보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입사 예정일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합격 통보 시점에 이제 근로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을 성립을 하니까 이제 사용자가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이제 해약권을 행사해서 취소한 것이 해고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게 밑에 있는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밑에 줄입니다. 그래서 그 후 회사가 거기 밑줄 하세요. 그 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 채용의 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입사 전에 입사일이라고 이제 지정된 날 이전에 취소 통보를 했을 때 그건 해고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방가로 3번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밑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우선 대상자 할 수 있고 3번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절차까지는 안 거쳐도 된다. 얘는 이제 아직 정식 확정 전이니까 정식 근로계약 전이니까 기존 근로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밑줄 쳐주세요. 하지만 이제 돈은 줘야죠. 입사 예정일부터 채용 취소 즉 해고죠. 해고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돌아오셔서 4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15조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지 되고 넘어가셔서 46페이지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헷갈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 암기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7조 보시면은 먼저 이제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을 보세요. 그래서 1항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호사항을 명시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각각의 호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은 이제 1항 1호 하면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지 되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요구가 있으면 또 이제 교부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게끔 시험 문제에 섞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 암기장 보시면 포인트 7번 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포인트 5번과 6번은 아까 에센스로 말씀드린 내용이라 나중에 복습하실 때 5번, 6번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7번 봐주시면은 17조 1항에 그 명시가 되어 있죠. 17조 2항은 서명교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보실 건데요. 67조 3항의 연소자가 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46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 연소자 하면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이해한 내용이랑 저기 뒤에 가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을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리하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즉 지금 보실 때 연소자까지 보고 또 나중에 연소자 가서 보실 때는 지금 보셨던 이 17조를 또 떠올리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명시 밑에 체결 변경 시 명시한다라는 거 이게 아까 조문이었죠. 그래서 체결 변경 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지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이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굵게 해놓은 부분을 두 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의 임, 소정근로시간의 시, 연차 요급휴가의 연, 휴일의 휴 해서 임시 연휴 요렇게 이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끊으셔야지 돼요. 임시 연휴해서 끊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서명교부와의 비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해야 되는 거는 임시 연휴에 취업 업무 장소에서 업장 필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필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은 한번 또 복습하실 때 읽어보셔야지 돼요. 93조요. 그래서 업장 필기. 그래서 임시 연휴, 업장 필기. 요거가 이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옆에 17조 2항의 서명 교부를 보시면은 임금 중에서도 구개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그래서 구개지 시연휴. 그렇죠? 그래서 임시연휴인데 임구개지 시연휴. 요게 이제 서명교부입니다. 그러면 업장필기는 서명교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X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연소자를 보면 연소자는 싹 다예요. 싹 다 서명교부죠. 싹 다 서명교부. 그래서 임시연휴, 업장필기 싹 다 연소자는 싹 다 서명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서명교부가 구개지 시연휴 요거다. 그래서 업장필기는 X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문제를 풀고 또 다시 한번 요걸 보세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이 표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실 때 46페이지를 한번 조문부터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을 정리한다라는 취지로서 이 포인트 암기장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인트 암기장을 한 10초 정도 다시 한번 훑어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아웃풋을 제대로 잘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OX와 OX, 오지 전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풀과 요 포인트 암기장이 서로 되게 상호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진짜 정말 짧은 시간에 확실히 진도를 착착착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제 47페이지는 19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9조 읽어보시고 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금지되는 계약에서 반가로 1번, 2번 좀 비교하시긴 해야겠죠. 그래서 1번, 2번 그건 이제 비교해서 봐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포인트 8번, 9번에 제가 또 정리도 해놨어요.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49페이지 이제 전차금 상계 금지 있죠. 그래서 전차금은 이제 근로 전제로 미리 돈 주는 거 그게 이제 전차금이죠. 그래서 그 전차금으로서는 상계 즉 대등에게서 서로 없는 걸로 퉁치자 요걸 이제 금지한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강제저축의 금지도 조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가셔서 근로관계의 변동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의 변동은 목차 한번 보시면은 인사명령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배치 전환 또 되어 있죠. 그리고 전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치 전환 옆에는 전직 전보 그렇게 써주시고요. 전직 전보. 그래서 전직 전보 배치 전환 그리고 이제 전출이라는 부분 그리고 넘기셔서 대기 발령 직위 해제 그리고 휴직 명령 그리고 옆에 53페이지 전적 이렇게 이제 크게 뼈대를 세우시고 그걸 구별하셔가지고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여기 포인트 10에 인사명령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었죠. 그래서 그 인사명령 보시면 기업 내 인사 그리고 이제 기업 간 인사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 인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직, 정보 배치 전환, 그래서 직무 내용, 근무 장소를 장기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인사팀에 있는 애를 부산의 영업팀으로 바꾸게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 애초에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서울이라고 딱 특정한 경우, 안 한 경우죠. 그게 이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특정을 한 경우였습니다. 특정 안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재량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따지셔야지 되고, 그게 필불신이었습니다. 필요성 불이익. 그리고 협의 등 신의측 절차. 다음에 이제 휴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위가 있고 직무 종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 이제 대기 발령 직위 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가 없고 직무 종사를 안 하는 잠정적 조치인데 요거 이제 징계랑 다르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징계랑 다르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조 1항이 여기 휴직의 부분에도 나와 있고 요 직위 해제 대기 발령 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각각 써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판례에 대한 부분을 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판례거든요.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판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포인트 암기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걸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기업 간 인사는 전출과 전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 인사와 그 기업 간 인사를 구별하셔야죠. 기업 내는 회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기업 간은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로 계열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출과 전적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전출은 뭐가 큰 차이일까요? 전적과 뭐가 큰 차이냐 하면 원기업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 그게 이제 전출 전적의 차이죠. 전출은 유지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적은 단절돼서 아예 그냥 당사자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영업 양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업 양도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의 정의부터 보시면 55페이지에서 방가로 1에 그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포괄적 승계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기본 이론 때 말씀드리는 걸로는 양도인, 양수인 하면은 이제 프라임 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이렇게 있었을 때 프라임이 노무사 부분만 영업을 양도를 한다 하면 이제 일부 양도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이 다 이전을 한다, 승계된다. 그 포괄적 승계.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밑줄 쳐주시고 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랑 이제 방가로 4번도 중요하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 즉 이제 프라임에 있던 그 팀장님이 나는 합격 싫어 프라임 좋아 하면서 승계 거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승계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전부 양도, 일부 양도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요거 해고의 효력 다투는 자, 전부 양도, 일부 양도
이렇게 구별하셔서 가져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림을 원래는 그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B라는 회사가 있고 해서 각각 이제 양도인, 양수인, 양도회사, 양수회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양도회사에 근로하는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양도회사가 갑을 먼저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해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있었던 것이 전부 양도다. 전부 양도. 이렇게 된 경우에 이 해고된 근로자 갑이 부당 해고를 다툰 거예요. 그래서 다퉈서 이겼다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어디로 승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로 이제 승계가 된다라는 거죠. 양수회사로 승계가 된다. 이게 바로 그 전부 양도에 있어서의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하실 게 일부 양도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양도로 보셨는데, 만약에 이거를 일부 양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 원칙과 예외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을이라고 해보고, 해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해고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일부 양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당해고를 다퉈서 승소를 한 이 을이 어디로 승계가 되느냐 했을 때, 원칙적으로 요 길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수회사로는 승계가 안 됩니다. 원래 회사로 가죠. 아까와의 차이점은 전부 양도는 싹 다 옮겨버린 거예요. 싹 다 옮겨버리니까 을이든 갑이든 근로자가 돌아가려고 해도 원래 있던 회사가 싹 다 넘겨져가지고 없죠. 없기 때문에 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회사, 양수회사의 승계가 될 텐데, 이제 일부 양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겼으면은 이 노무사 파트만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양수회사, 새로운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회사로 이제 승계가 되는 것인데, 가는 것인데,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요 B라는 양수회사가 악이에요. 즉 알았다는 거죠.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승계가 B에게 된다. 그래서 양수회사에게 승계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구별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56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해고의 제한에 있어서 지금 뭐 종료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라비아 1번에요. 그 내용은 포인트 12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12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2를 보시면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지죠. 그래서 없는 경우가 당연 종료되는 정령 기간 만료, 소멸, 요게 이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거고,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와 그 근로자, 그 각각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주체에 따라서 이제 권고사직, 뭐 의원면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측면에서 일방적 해지에 있어서 사용자가 하면 해고, 근로자가 하면은 사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원면직은 이제 위에와 차이점이, 근로자 사직이랑 차이점이 일방적으로 사직한다라면은 그냥 나간다, 나 나갈게 이건데, 이제 의원면직이라고 하면은 나 나가도 돼? 이렇게 청약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가 그래, 이렇게 해서 쌍방이 합치가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가, 그러면은 해고일 텐데, 근데 이제 권고사직하면은 너 나가줄 수 있니? 나가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그랬을 때는 이제 쌍방의 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이제 청약을 했느냐, 그리고 둘 다 합의를 했느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명예퇴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똑같은 그 청약과 승낙인데, 얘는 이제 청약의 유인이 있었죠. 그래서 불특정인 상대로 이제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기회 줄게, 6개월치 임금을 이제 위로금으로 공고를 해놓고 신청해라. 그래, 안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고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청약의 유인인 거고, 그러면 근로자가 나는 땡겨서 받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청약인 것이고, 그래서 사용자가 승낙을 또 하면은 그게 이제 명예퇴직의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요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 요게 이제 구별해서 가져가야지 될 판례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비진의 의사표시여서 해고이고, 근데 이제 우리 판례 그 문구를 한번 보시면은 56페이지 예, 있죠. 56페이지에 어쩔 수 없이라는 게 방가로 2번의 둘째 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할 겁니다. 그게 포인트 암기장으로 보세요. 얘는 이제 비진의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고, 그래서 요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방가로 3번에 1번이랑 2번, 요게 이제 원칙과 예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교해서 나중에 봐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조에 있어서는 요 58페이지의 판례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판례들을 결론 위주로 좀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좀 헷갈릴 만한 부분 위주로 본다라면은 이제 그 4번 한번 보시면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거기서 절차 위반의 하자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재심 과정에서 보완 밑줄 해주시고, 그때 이제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가고 이제 불복하면은 재심위원회에 가는 그런 구조인데, 처음 징계위원회 갔을 때 소명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해고를 해버리는 거죠. 해고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심위원회 대표이사가 주로 있죠.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있는 재심위에서는 소명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해고를 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보완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단체 협약 밑줄, 소명기의 동그라미. 다음에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 밑줄,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를 길게 X를 해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회만 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기회를 줬는데 이제 근로자가 어차피 자를 거잖아. 그러면서 안 간 거예요. 불참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참석을 해서 소명을 하지 않은 거죠. 소명 그 자체는 없었지만 기회는 제공했으니까 이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본 판례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가지고는 그 7번, 8번은 좀 묶어가지고 비교해서 봐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 시,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 징계 처분 시 각각 밑줄을 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랑 징계 처분이 있을 때랑 그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개정이 됐으면은 이게 옛날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 아니면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위반했을 때는 옛날 규칙인데요. 징계 처분할 당시는 이미 개정돼가지고 새로운 취업 규칙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둘째 줄 밑줄. 그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실행되고 있는 신취업규칙, 새로운 규칙이죠. 새로운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야 고개 밑줄 쳐주시고, 다음에 이제 11번도 밑줄 해볼게요.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 다음 밑줄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명 그 절차를 안 거치고 부당 징계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징계가 무효가 된 거예요. 애초에 징계가 무효, 없던 것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이제 절차를 잘 거쳤어요. 그래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소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징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지금 그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 그거랑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초 징계가 무효여서 무효면 이제 없던 것이 되죠. 다음에 이제 방가루 6번에 입증 책임은 사용자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그것도 방가로 1번, 2번, 3번이 중요하죠. 2차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포인트 암기장에 13번으로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3번에 정리해고를 해놨고요. 그 위에 옆에 해고체계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와 통상해고 그리고 모두 이제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정리해고의 24조, 25조를 옆에 포인트 13으로 별도로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시기 26조, 27조 있죠. 그리고 23조 2항, 그다음에 이제 구제 방법 순으로 요건 이제 큰 뼈대입니다. 그래서 얘는 뼈대로만 봐주시고 막판에는 포인트 써 있는 거, 숫자 써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숫자가 좀 헷갈릴 수 있죠. 바로 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있는 사전협의 방과로 4번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이죠. 그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50일 전에 통보합니다. 근로자 대표회의 통고요. 그 50일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같이 비교할 숫자가 방과로 6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고 요거죠. 그래서 그 신고 대상에 대한 부분 그게 또 헷갈려요. 그래서 99명 이하 100명, 999명, 1000명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10명 10% 100명, 10명 10% 100명 그렇게 좀 외워주셔야지 되죠. 그리고 옆에 밑에 이제 정리해고의 효과 그것도 이제 기출 위주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해고 금지 기간이 있죠. 그래서 23조 그것도 이제 조문 위주로 봐주시되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포인트 암기장을 또 봐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나중에 14, 15는 복습할 때 보시고 포인트 암기장에 그 16번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23조 2항의 숫자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렇게 업무상 제외 휴업기간 플러스 30일, 출산 전후 휴업기간 플러스 30일, 육아휴직 기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23조 2항이랑 26조 해고 예고 요것도 이제 같이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게 62페이지의 26조죠. 그래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해고 예고를 안 했을 경우 에 있어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판례죠.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고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은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센스 62페이지를 포인트 17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포인트 18은 앞에 보셨던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 예고의 각각의 예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6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표로서 비교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63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회색 박스가 있죠. 그게 이제 기출에 그래도 꽤 나왔었는데 읽어보면은 되게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다 하나하나 외우시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여기서는 그 9호의 고의로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고의로 요걸 중대한 과실로 바꿉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의 예외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유랑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는 해야지 되겠죠. 그게 이제 밑에 27조 해서 6번으로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6번. 그래서 방가로 1번. 요게 이제 27조죠. 요거는 왜 박스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방가로 1번. 서면 통지하여야 된다.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 그리고 이제 방가로의 5번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여러분께서 좀 보실 만한 부분이 있죠.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 비위 내용을 기재. 그게 포인트고 둘째 줄에 조문만 나열 X. 조문만 나열해서는 기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6번, 7번 묶어서 VS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알고 동그라미 해주시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밑에 상세하게 기재 X 해주시고 법 위반이 아니다. 법 위반이 아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이제 방가로 7번은 알고 있고 밑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둘째 줄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세모, 전혀 기재, 전혀 세모 하면은 법 위반 세모. 그러면 6번, 7번이 동그라미 세모로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막판에 돌릴 때 동그라미 세모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볼펜만 치시다가 비교되는 부분은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형광펜을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문장, 글보다 활자보다 이미지를 더 수만 배는 더 빠르게 기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동그라미니 뭐 세모니 노란색, 형광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하는 게 막판을 위한 목적이죠. 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가시면 여기서는 28조 잘 보셔야지 되는데 한번 28조를 쭉 읽어보시고 이걸로 정리를 해주세요. 포인트 20이요. 그래서 포인트 20을 보면은 이게 그 구제이익부터 해서 그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요 신청 절차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가 잘 나옵니다. 요 숫자. 그리고 요 숫자가 헷갈리기가 또 좋죠. 그래서 해고 등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죠. 3월 이내. 3월 이내에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호위에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기산점이 중요해요. 송달을 받은 날부터.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이 나오면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법원에 소재기를 할 수 있다. 그거 3월 10일, 15일.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위에 써놓은 10일, 뭐 15일 이런 기간 이내에 보시면 그 기간에 제기를 못하면, 소재기를 못하거나 재심 신청을 못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판정은 각각 서면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제명령 이행 기한은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구제명령 서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거고 다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랑 그리고 밑에 이 불가능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이걸 또 비교해서 좀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는 보시면은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하여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당해고가 성립하고 임금 상당액 해당 금품, 해고 이외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근데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65페이지에 4번 구제명령에 있어서 방가로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방가로 5번, 6번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포인트 암기장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시고 그래서 66페이지 보시면은 10일, 15일 뭐 이렇게 색깔 돼 있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재심 판정 효력은 그 포인트 암기장 보시면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지 않는다.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넘어가시고 이행강제금으로 가보겠습니다. 67페이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보시면은 67페이지에 뭐 빈출이 되어 있는 표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포인트 21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이신 분도 있으니까 포인트 암기장 말고 한번 67페이지의 내용을 밑줄 치시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랬을 때 방가로 1번 보면은 거기서는 3천만 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이행 기한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사용자한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에 밑줄 해주시고 거기서는 15일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이행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근로자가 알려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숫자의 주체를 구별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알려주는 주체는 근로자죠. 그래서 그 위주로 포인트 암기장에 표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는 15일 이렇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 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 이게 노동위원회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포인트 21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포인트 암기장으로 가보시면은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에센스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암기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인트 암기장으로 보세요. 그래서 다시 또 밑에 보시면은 부가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 이행 강제금의 부가 유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방가로 6번에 그게 잘 나오죠. 매년 2회까지 해서 2회 동그라미, 2년 동그라미 그래서 2회 하고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라고 바꿔치기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짜증나죠. 그냥 뭐 2회, 2년도 힘든데 지금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인지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최대 한도 금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한도가 얼마냐 이행강제금의 최대 한도가 그러면은 매년 2회죠. 매년 2회인데 1회당 아까 보셨듯이 3천만 원 한도예요. 그리고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방가로 7번 67페이지 방가로 7번도 거기도 이제 잘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가 둘째 줄에 있죠. 그래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X. 다음에 이제 방가로 8번에서는 첫째 줄 끝부분에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징수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은 즉시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래서 즉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금품청산 36조 여기서는 이제 14일이죠. 14일. 그래서 14일 그거 잘 보시고 얘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거기서 연장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거 밑줄을 쳐주세요. 이게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밑에 방가로 2번 예외되어 있는 부분 거기 이제 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위반에 대한 벌칙이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그거.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주로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죠. 사용자가 빨리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쓰면 벌금을 안 받게 되니까. 그래서 주로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그것도 이제 나중에 37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은 제가 여기 또 포인트 23에다가 글자를 두껍게 해놓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숫자가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두껍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14일 그리고 연 20% 지연이자 이런 것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증명서 교부 39조 거기가 경력증명서죠. 경력증명서. 그래서 청구권자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래서 그 내용도 포인트 암기장 24번 거기 있고 SS는 70페이지에 있죠.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고 청구 시기는 3년 이내 퇴직하고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떼달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야지 되죠. 다음에 이제 취업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명부는 인사기록 카드죠. 인사기록 카드는 맨 밑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좀 비교를 하셔서 포인트 암기장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근로자 명부 작성해서 41조, 42조를 이렇게 비교해 놨죠. 그래서 근로자 명부 작성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선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제외되는 게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이고요. 서류 보존 기간은 또 이렇게 퇴직금 관련은 5년이죠.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은 3년이고요.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5년, 3년 이걸 또 섞어서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밑에가 지금
앞에 보셨던 사용증명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을 다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증명서는 이제 30일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권자죠. 그리고 30일 미만은 못하고, 이제 근로자 명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일 이상 근로자 되고, 30일 미만 상용 일용, 이렇게 나뉘죠. 왜냐하면 작성 제외 근로자가 30일 미만인 그 일용 근로자가 제외였잖아요. 그럼 반대 해석하시면 30일 미만 상용 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금대장은 모든 근로자인데,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내용과 구별하셔야지 되는 게, 이게 또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 근로자 명부랑 같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 일부 사항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시만 해두시고, 지금은 앞에 두 칸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임금 한번 조금만 더 보고 시험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고,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뼈대를 잘 잡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임금에 먼저 해당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임금이냐 뭐 통상 임금이냐 그거를 또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암기장에서도 26번 임금, 그리고 27번 평균 임금, 28번 통상임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잘 잡으시고, 그래서 일단 임금에 먼저 해당이 해야 됩니다. 임금에 해당해야지 이제 평균 임금에도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죠. 그래서 그거 체계 잡아주시고, 그랬을 때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여기 포인트 26을 보셔야죠. 먼저 그 근로의 대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적, 정기적,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게 임금이죠. 반대로 보시면은 실비 변상적, 뭐 출장비, 호의적, 뭐 경조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 판례 태도를 표에다가 집어 넣어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복습할 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산학금, 초과 수익금 있죠. 그 택시 운전기사분들. 그래서 그것도 비교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먼저 이제 임금에 해당된다. 그거 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글씨가 포인트입니다. 운송회사가 납부 받았다가 추후에 나중에 근로자들을 지급하는 경우랑,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을 하는 경우랑, 그래서 추후냐 직접 바로 하느냐, 그 차이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일단 임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인데,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포인트 단어 추후냐 직접 귀속이냐, 이 단어로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 있어서. 식대도 마찬가지죠. 식대도 이제 포인트 단어가 식사를 하지 않는 이 부분.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지급을 안 한다.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한테는 지급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니까 평균 임금도 아닌 반면에, 근데 이제 출근일에 한해서, 이 말은 이제 근로의 대가라는 말이죠. 근로의 대가로 뭐 구매권, 현물 이런 걸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판례들 좀 모아가지고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평균 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금 116, 117은 나중에 또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넘어가셔가지고 평균 임금에 있어서는 2조 중요하죠. 그래서 2조. 그래서 평균 임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1항의 6호에 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해서 그를 이제 전체로 바꾸면은 틀린 지문이죠. 또 그 기간의 총일수에서 근로일수로 바꾸면은 또 이제 틀리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밑에 분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분수를 보신 것처럼 얘는 평균 임금은 산술적이고 사후적으로 산정을 하는 임금인 반면에 통상 임금은
확정적이죠. 그리고 사전적이고요. 그래서 그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 그 산정기간의 총일수에 방가로 2번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제외되는 기간 해서 제외되면은 근로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외되면 근로자한테 유리한 그 기간을 포인트 암기장에 두 문자 부분을 두껍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그리고 업무상 해서 외, 업무 외 부상의 외, 그리고 출육 쟁병, 출육 출산 육아 쟁병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숨이에요. 수업 외 출산 육아 젬병이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리수인가요?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요 제외되는 기간은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기간을 포함시키면은 평균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 수식이 있었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 기간을 넣어버리면은 평균 임금이 확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취지가 반영되지가 않는 거죠. 취지가 어려운 거죠. 그 취지는 1번의 의의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임금의 취지가 동그라미 1번에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제외되는 기간이 이렇게 되는구나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도 없는 업무상 부상 당한 기간, 업무상 부상 당해서 뭐 휴업했거나 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뭐 육아휴직 기간 이런 기간 등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임금이 확 떨어지잖아요. 받는 임금이 확 떨어지니까 그거를 계산식에 넣어버리면은 평상시에 받던 통상보다 현저히 줄더라. 그래서 이제 요 제외되는 기간이 이렇게 많더라. 그래서 요게 생으로 외우려면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생각하고 보시면은 더 좀 이해와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9페이지에 방가로 3번 아라비아 숫자 3번에 방가로 3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금 초과 수익금 포인트 암기장의 내용이에요. 포인트 암기장 26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 나중에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평균 임금의 최저보장, 그 부분 보시면은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요렇게 바꿔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그게 왜 헷갈리냐면 5번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주세요. 그래서 4번, 5번 vs 보세요. 4번, 5번은 또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여기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버려요. 그렇게 출제위원들이 함정을 냅니다. 그래서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언제 나오나요? 일용근로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또 여기서는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또 섞어서 내요. 그래서 여기선 일용근로자의 평균이다. 통상이 아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또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동위원회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는 주체 바꿔치기, 장관이냐 위원회냐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들 제가 두껍게 해놓은 거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을 포인트 암기장에 굵게 해놨으니까 일단은 에센스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이제 암기장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이해는 에센스 플러스 문제 그리고 정리와 암기는 포인트 암기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임금을 기초 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표로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게 또 중요하고요. 얘가 이제 그 퇴직금이 대표적인 거긴 하죠.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포인트 암기장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포인트 28번에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각각을 나누어서 기초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죠. 연휴 퇴감제, 연휴가 유예됐다. 연휴가 유예, 그리고 연휴 퇴감제 이렇게 해서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색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뭐 노란색, 분홍색, 뭐 분홍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나눠서 해주세요. 이렇게 칸이 가로 선으로 되어 있으면 색을 다 노란색으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화 시켜서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으로 가보시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적이죠. 사후적이고 애초에 딱 픽스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게 통상임금. 월급 명세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급 생각하시면은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이제 확보되어 있는 변함없이 주는 돈인데 통상임금의 정의 보시면은 거기 판단 기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1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120페이지의 방가루 2번도 중요하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포인트 28에다가 또 기재를 해놨는데 포인트 28번이랑 이제 12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121페이지에 있어서 일률성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거야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기성에서는 1개월 초과해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요렇게 돼도 정기적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일률성 같은 경우는 양가로 1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 밑줄,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그래서 모든 근로자만 일률성이 있다. 요거 틀렸습니다.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그게 이제 동그라미죠. 그것도 일률성 만족이고요.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둘째 줄 밑줄,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거. 그게 바로 양가로 1번에 일정한 조건 기준과 연결됩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죠. 다음 이제 방가로 3번은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보세요.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X. 그리고 둘째 줄은 통상임금 동그라미인데요. 모든 동그라미 이제 일률적 동그라미 가족수당 동그라미 통상임금 동그라미죠. 그래서 모든이냐.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족수당 요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질을 따지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이면은 그러면은 일률성에 만족돼서 통상임금인 반면에 이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률성에 만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고정성, 요게 또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양가로 1번 한번 보시면 정의가 나왔죠. 그 업적 성과 첫 번째 줄 끝에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게 확정된 거. 그래서 1시간이라면은 무조건 주는 거. 요게 이제 그 고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도 밑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액과 지급과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 그것도 밑줄.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상여금인데 앞에 밑줄 쳐주세요.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여금. 그것은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 한번 포인트 암기장에서 다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고정성 부분만 한번 볼게요. 포인트 암기장 28번 펴주시고요. 그래서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이 된 것인데 먼저 그 첫 번째 괜찮으실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최하 등급 받더라도 여기요. 그래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이제 최소 한도가 지급이 확정된 거면 이거는 이제 고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 소급분.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소급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급분에 대해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지 않고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연히
지급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이 된 것이니까 임금 인상 소급분은 이제 통상임금 동그라미고요. 다음에 이제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된다.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된다. 이거는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그 조건에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음에 이제 매년 긴장 보너스 지급 직전에 노사협의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금액이 또 일정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상임금 액수고요. 다음에 상여금은 좀 나눠서 보셔야지 되는데 상여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무일수를 따라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할 계산. 일할 계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건 없이 무조건 준다라는 거죠. 소정근로를 제공을 하면은 일정액이 딱 지급이 확정돼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만 지급된다.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때 뭐 추석 상여금이 나간다. 이런 경우에서는 요거는 이제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X고요. 다음 이제 성과급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성과급도 나눠져요. 그래서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성과급 업적 연봉, 요거는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반면에 전년도에 지급할 거를 이제 시기적으로만 늦추는 성과급은 경영성과급, 요거는 통상임금 X. 그래서 요 부분은 또 그때 이제 기본 이론 때는 굉장히 이제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요렇게만 결론 위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지 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평균임금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시고 통상임금은 뭐 분홍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얘가 2024년 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2월에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따끈따끈한 판례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결론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은 이 굵게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월급 통상임금. 그래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있다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거를 좀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예전 판례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급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시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뭐 10,000원이다. 10,000원. 이제 이게 보이실까요? 좀 두껍게 해볼까요? 네. 시급이 10,000원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시간을 일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당이 80,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이 사람이 주 5일을 근로를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사람한테 주휴수당이 이제 80,000원이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80,000원을 줘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포인트 암기장으로도 보셨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죠. 연휴가 유예, 여기요. 연휴가 유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요게 있죠. 유급휴일수당. 그래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통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고, 그리고 이제 격달마다 상여금을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격달
매달이 아니어도 정기적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일률성이 만족되고 고정성이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을 합니다. 통상임금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주요수당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주요수당을 산정을 할 때 있어서 앞서 보셨던 요 기본 시급이 있죠. 요 기본 시급뿐만 아니라 기본 시급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상여금, 여기 격달 상여금 나가죠. 그래서 여기 상여금 시급 분도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주요수당을 줘야지 된다. 그래서 시급제, 1급제인 경우이죠. 그래서 시급제나 뭐 1급제나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서는 이 주요수당에 대한 차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비교하실 게 이제 여기서는 월급제입니다. 월급제. 월급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월에 300만 원이다. 300만 원 받으면 이 300만 원 안에 구체적인 금액을 나눌 수는 없어도 주요수당 자체가 이제 포함되었다. 라고 판례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뭐 이런 상여금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이겼어도 주요수당의 차액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제는 주요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 불가. 그래서 지금 시급제나 1급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요수당이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차액 청구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월급제에 있어서는 월급 안에 주요수당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그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급 1급은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 시급 1급,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시급 1급은 이제 차액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시급 1급제는 차액 청구를 여기 위에다 쓰면 차액 청구 가능. 근데 이제 월급제는 차액 청구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주요수당 차액 청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머릿속에 정리를 위해서 담아놓은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의 워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이어서 주요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있다로 바꿔내면 틀립니다. 있다 X. 그래서 월급제는 없다예요. 주요수당 차액 청구 불가.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또 이론을 살펴보셨고,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번 2교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1교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들어가겠습니다.